안녕하세요. 40대 후반에 특별한 가족이 생긴 평범한 남자입니다. 요즘 사회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듣기만 하다 제가 이렇게 특별한 가족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험한 세상에 가족이란 울타리가 생기니까 안정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제가 실패했던 첫 번째 결혼은 회사에서 평판도 좋았던 사람과 했던 사내 연애에서 시작됐어요. 특히 연애 땐 적극적이고 배려할 줄 아는 모습에 크게 끌렸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 아내와 부서가 달랐던 전 한창 업무가 늘어서 야근이 많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나 한밤중에 퇴근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전 아내가 차를 끌고 절 데리러 온 적도 있었어요. 바빠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못할 시기였는데 전 아내는 피곤한 절 데리러 와서 뿌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피곤하지? 빨리 타. 집에 있다면서 일부러 나온 거야? 오늘 사무실에서 피곤해 보이길래 내가 데려다 주려고 왔지. 전 아내는 제가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면서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이런 여자를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자랑 산다면 가정도 일도 놓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연애 기간 동안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이던 여자였죠. 그래서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연애랑 결혼은 천지 차이라더니 전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연애 때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어머니랑도 마찰이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 명절만 되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온 식구가 긴장할 정도였습니다. 명절만 되면 도살장에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툴툴거리면서 말했어요. 무슨 나무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하고 남을 텐데 그냥 마트에서 사다 해요. 요즘엔 다들 사다가 간소하게 한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만드시려고요? 다듬고 양념까지 만든 건 난데 왜 네가 힘든 소리를 해? 그거 나물 양념에 비벼놓는 것도 못하겠다는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는 이 집 조상 얼굴도 못 본 사람인데 제가 왜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정시집 사람들이 와서 만드는 게 맞잖아요. 아가씨는요? 아가씨도 시집 가기 전에 이런 거 해봐야죠. 아가씨도 주방 와서 음식 만들라고 하세요. 전 아내는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더니 하던 일을 멈추고 주방에서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런 전 아내를 따라와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렇게 싫었으면 오질 말았어야지. 전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다 구색 맞추려고 온 건데 이 사다 난 거잖아요. 시어머니랑 이렇게까지 싸우는 며느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매년 명절 때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싸움을 말리려고 전 아내를 끌고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와 밖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웠어요. 당신 대체 왜 그래? 우리 엄마한테 그게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어머님이 먼저 아가씨는 안 시키고 나한테만 계속 일 시키잖아. 내가 이 집 종이야? 뭐? 내가 처가 식구들한테 당신처럼 한 적 있어?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됐어. 다른 집은 며느리들이 명절에 일하면 시아버지가 용돈도 주고 한다는데 당신 아버진 돈을 왜 그렇게 아끼신대? 죽을 때 이고 가실 거래? 아, 그냥 말을 말자. 난 우리 부모님 보러 갈 거니까 명절은 각자 집에서 알아서 보내자. 나 잡지 마. 전 아내는 노발대발 화를 내더니 택시를 타고 정말 처가로 가버렸어요. 진짜 결혼 전엔 상상도 못했던 아내 모습에 다른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싸우던 중 들어보니 전 아내는 저희 아버지가 구두쇠인 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엄청난 구두쇠였지만 그래도 가족들한텐 아끼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번 돈은 무조건 저축하면서 산 결과 아버지는 작은 건물도 있으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전 아내는 사사건건 다른 집과 저희 집을 비교하면서 왜 자기는 안 해주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자들 중에 결혼 전 프로포즈, 결혼 후 출산 후에도 명품을 바란다는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살아보니까 제 아내가 이런 부류의 여자였던 겁니다. 심지어는 결혼 후 아이 문제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아내가 조금 달라질까 싶어 아이 문제를 얘기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아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이 낳으면 아버님이 뭐 차라도 해주신대? 내 친구는 손자 낳아줬다고 시아버지가 차도 선물해 주셨다는데 난 그럼 뭐 해주시는데? 야, 우리 문제에 왜 우리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 넌 대체 나 뭘 보고 결혼한 거냐? 월급쟁이끼리 만나면 당연히 집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계산기 두드려서 적당하다 싶으니까 나랑 결혼한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못하냐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전 아내의 당당한 요구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랑 같은 회사 다니던 아내는 월급이 들어오면 그대로 써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경제관념이라곤 조금도 없던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저희 아버지한테 저런 걸 노골적으로 바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그맘때쯤 저한테 전 아내한테 전화하다 싸운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도 하셨어요. 너희들 맞벌이라 니들 생각해서 반찬 좀 가져가라고 한 게 죄야? 대체 왜 시댁만 오라고 하면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거야? 너 혹시 사돈댁에 가서 실수한 거라도 있는 거 아니여? 오죽하면 어머니가 절 의심할 만큼 전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처가댁에만 부족하게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저는 피가 마르고 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앙금이 쌓이던 와중에 임신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그동안의 갈등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전 아내는 뭐가 잘못된 거냐며 다그치는 저를 보고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나도 저번에 어머님 아프시다고 해서 문병 갔었잖아. 뭘 더 하라는 거야 도대체. 야, 너 기억 안 나? 너 그날도 우리 엄마 문병 가서 친구랑 전화로 욕하다 걸려서 우리 엄마 혈압 올라서 또 병원 가실 뻔했던 거 벌써 잊었냐? 너 진짜 구제불능이다. 임신하는 걸로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야, 갖고 싶은 건 네 부모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 왜 우리 부모님 못 괴롭혀서 안달인데? 뭐? 네 부모? 당신이야말로 처가에 똑바로 해.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는데? 어디가 처가야. 나 더 이상 못 참아. 너랑 이혼할 거니까 네 부모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하든지 가방을 사달라고 하든지 네 집으로 가라고. 꺼져버려. 그래, 끝내. 나도 구질구질한 집구석 지긋지긋했어. 정말 입만 열면 돈 타령을 하던 전 아내와 저는 결혼 6년 만에 이혼으로 끝을 내게 됐어요. 제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전 아내는 결혼 전에 저희 아버지가 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같은 사내 동료한테 우연히 들은 걸 가지고 엄청난 건물이라도 있다고 혼자 소설을 썼던 겁니다. 분수껏 알뜰살뜰하게 살던 아버지가 그런 전 아내의 황당한 요구에 넘어갈 리가 없으셨죠. 그렇게 돈만 밝히던 전 아내와 이혼하게 된 전 한동안 후련함과 동시에 충격이 남아 있었어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는 정말 인간성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연애도 안 하려고 했어요. 회사만 다니면서 저는 홀로 인생을 잘 꾸려가려고 운동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결혼 실패로 이혼까지 한 게 죄송스러워 괜히 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죠. 특히 전 아내와 잦은 다툼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어머니는 괜히 이혼하고 기죽은 저한테 힘을 내라면서 말하셨어요. 성호야, 기죽지 말어.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이 100번 낫다. 애 없이 이혼한 게 어디야.
네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잘 선택한 거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이겨낼 거예요. 부모님은 이혼 후 제가 괜히 풀이 죽어 보였는지 되려 절 위로하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장남이 나이 먹고도 집안의 짐이 되는 것 같아 씩씩하게 살려고 노력했답니다. 워낙 깐깐한 성격이셨던 아버지도 그때만큼은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특히 4층짜리 건물을 혼자 관리하는 아버지를 따라 일을 돕기도 했었죠. 한 번은 아버지와 건물 관리를 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넌지시 말씀하셨어요. 나이 먹는다고 결혼 급하게 생각하지 마. 사람 안 만나서 인생 망한 사람 없어. 잘 살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인생이 피는 거야. 그때 그런 애 만나면 곳간에 구멍 난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땐 그 됨됨이를 먼저 봐야 하는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람이 인간성이 먼저라는 말을 자주 하셨죠. 그만큼 부모님도 전 아내한테 지겨울 정도로 시달리셨던 거예요. 정말 사람은 오래 지켜보고 겪어봐야 본성을 안다더니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군요. 이혼 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저 혼자 앞가림 잘하면 되니까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때쯤 집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나오는 길에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 울먹이면서 하소연하기도 했었답니다. 성우야, 네 아버지 오늘은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바람에 집안 다 태워먹을 뻔했지 뭐냐. 네? 아버지가요? 정신 멀쩡하실 때도 안 가던 주방을 왜 가시는 거래요? 난들 그 속을 알겠니? 지금이야 깜빡하는 수준이지 더 심해지면 정말 어떡하니? 심하면 집에도 못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는데. 치매 초기였던 아버지는 깜빡하는 일이 잦았어요. 깐깐한 성격이셨던 아버지는 무엇이든 자기가 직접 해야 속이 후련한 분이신데 치매가 와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스불이나 화장실 물 잠그는 일까지도 다 직접 하시려다가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죠. 한 번은 관리 사무실에서 경보 알림을 듣고 집에 온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던 부모님은 그때 경보음이 안 울렸으면 다 타 죽을 뻔했다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어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치매 초기였던 아버지를 보러 주말에 자주 찾아뵙고 대화를 같이 나누려고 노력했었죠. 아버지 연세가 그때 7순이 넘었을 때라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나이 든 만큼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치매 초기라 집에서 아버지를 케어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와 부모님 댁을 오고 가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시간이 나면 늘 부모님 댁으로 가던 전 오래전 약속되어 있던 친구와 약속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두 번째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제 친구와 두 번째 아내랑 같이 있던 친구가 서로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합쳐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혼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아픔을 겪었음에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색다르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같은 아픔이 있다는 걸 밝히고 나니까 아내와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인연이 이어져서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내한테는 3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아이는 어려서 친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작은 애가 지나가는 남자만 보면 어눌한 말투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연애를 할 때도 데이트를 할 때 아이와 같이 다녔어요. 첫 번째 결혼 실패 후 긴 시간이 흘러 만난 사이였는데 행복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잘 따르는 아이한테 애틋한 감정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다 같이 나들이를 갔었는데
그때 아이가 제 손을 이끌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도 풍선 주세요. 풍선? 병준이가 풍선 갖고 싶었어? 아, 저 풍선 아빠가 얼른 가서 사올게.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니까 정말 제 아들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제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결심이 앞섰습니다. 아내도 제가 아들과 잘 지내는 걸 보고 안도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때 아내는 저한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내 아이까지 받아준 거 오빠가 처음이야. 난 우리 병준이가 불편해하면 아무도 안 만났었어. 항상 나보다 병준이가 느낄 감정이 먼저였거든. 근데 이렇게 병준이도 나도 오빠는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된 것 같아. 네가 낳은 아이인데 당연히 내 자식처럼 생각해야지. 그래도 어릴 때 이혼해서 친부에 대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 건가? 너무 어릴 때 이혼해서 우리 병준이는 아빠 얼굴도 몰라. 근데 차라리 그게 다행인 것 같아. 이혼하고 한 번도 자기 자식 보러 오지도 않는 사람이 아빠라는 걸 알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안 왔다고? 어떻게 아이 아빠가 자식을 안 보러 올 수가 있어? 결혼하고 한 번도 가정에 충실했던 적이 없던 사람이야. 나 병준이 낳고 있을 때도 술 마시느라 산부인과 근처도 안 왔어. 그런 사람이 이혼했다고 애한테 애틋한 감정이 있겠어? 이혼하고 자유라고 좋아할 놈이야. 안 봐도 비디오야. 아내는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눈물까지 보였어요. 전 남편이 워낙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늘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도 술에 취해서 병원도 오지 않았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 결과 이혼까지 하게 된 아내를 저는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아무리 결혼 전에 확신을 갖고 결혼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몰랐던 모습에 큰 상처를 받고 모든 걸 정리한 아내가 저는 오히려 용기 있어 보였어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아이까지 데리고 이혼을 결심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후 저는 40 초반의 나이에 아내와 살림을 합쳤어요. 둘 다 재혼이다 보니까 양가 어른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식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그리고 병준이까지 세 식구가 되어 살게 됐어요. 처음에 저희 부모님은 아내한테 아이가 있다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좋다니까 허락을 하셨고 저희는 가족이 됐죠. 처음엔 제가 혼자 살던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때 아내는 저희 부모님이 병준이까지 받아주신 만큼 자기가 잘해야 된다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병준이까지 받아주신 게 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정말 사는 동안 나 며느리로서 잘할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병준이랑 셋이 정말 잘 살아보자. 이런 아내의 다짐은 정말 행동만 봐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아내의 살가운 모습에 편견을 다 지우실 수 있었고요. 그때 아내는 저희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는 말을 듣고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주말에 병준이까지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갔는데 아내가 작은 상자를 꺼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 손목 좀 이리 줘보세요. 이게 뭐야? 손목에 거추장스럽게 그게 뭐야? 이거 미아 방지 팔찌예요. 아버님 혹시 길 잃으시면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준비한 아내의 선물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도 정신이 온전할 때 미아 방지 팔찌를 받은 게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유, 안 그래도 내가 남편 목에 명찰이라도 달아야 하나 걱정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 어떻게 이런 걸 다 생각했어? 사실 병준이 미아 방지 목걸이 주문하다가 아버님은 팔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 거예요. 어르신들은 팔찌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불편해도 참아야지. 괜히 밖에서 길 잃고 헤매는 것보다 100번 낫지. 저 사람이 휴대폰이라도 잘 챙겨 다니는 것도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나 몰라. 그래도 저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놓인다. 길에 헤매는 거 보면 경찰이나 행인이나 저 팔찌 보고 전화 주겠지.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꾸 깜빡거리는 걸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에 오는 길마저 까먹으면 어떡하냐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런 어머니의 걱정을 헤아리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병준이는 저를 잘 따르는 것만큼 저희 부모님께도 참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의 팔찌가 자기 목걸이랑 비슷한 걸 보고서 병준이는 아버지한테 달려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와, 할아버지, 나랑 똑같아요. 그러냐? 이 할아버지가 우리 병준이처럼 되어가고 있나 보다. 너랑 똑같은 걸 하고 있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아유, 녀석, 너니 할아버지가 좋으냐? 장난감도 한 번 안 사줬는데 뭐가 좋아? 아버지는 해맑게 웃는 병준이를 보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싫어하셨던 건 아닌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병준이가 조금씩 가까워질 때쯤 아버지는 점점 더 기억을 놓으시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한밤중에도 저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전화를 한 적도 있었답니다. 저는 늦은 시간에 걸려온 어머니 전화에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아서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성호야, 네 아버지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나가려고 한다. 겨우 뜯어 말려놨더니 거실에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난리도 아니다. 나도 기운이 딸려서 더 말려지지도 않아.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 무작정 너 보러 가시겠대. 정말요? 제가 지금 갈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계세요. 다급한 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저는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가보니까 아버지는 거실에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달래면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자꾸 어딜 가시려고 그러세요? 저놈의 옆편네가 나는 아들도 못 보게 하잖아. 우리 집 큰애가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안 오고 있어. 지금 해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집에 안 와. 아버지는 그새 정신을 놓은 채 고등학생인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직접 와서 아버지를 보니까 왜 엄마가 다급하게 절 부르셨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고등학생 아니고 이제 회사 다녀요. 뭐야? 우리 성호가? 성호 지금 어디 있는데? 제가 성호예요. 아버지, 저 성호라고요. 그래? 자네가 성호라고? 이상하다. 아침엔 교복을 입고 나갔는데 성호 교복 입고 나갔어. 계속 딴소리를 하는 아버지 때문에 저는 그날 결국 아버지와 같이 잠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이 주말이라 저는 부모님 댁에서 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 아내한테 난감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병준이가 하도 찾아서. 병준이가? 왜? 어디 아파? 그게 아니라 일단 병준이 전화 좀 받아줘. 아내는 난감한 목소리로 말하더니 전화를 바꿔주더군요. 그러자 병준이는 울면서 전화를 받고 저한테 떼를 쓰며 말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 외할머니네야. 저녁에 엄마랑 같이 와. 아침에 아빠가 없어서 무서웠어요. 어린 병준이는 제가 잠시라도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친부에 대한 기억은 없어도 감정적인 불안이 남아있던 건지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했었죠. 그래서 주말 아침부터 아내는 부랴부랴 짐을 싸서 부모님 댁으로 왔어요.
정말 두 집 사이에서 전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결심이라도 한 듯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우리 그냥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합가하자. 어머님 혼자 돌보는 것보단 내가 같이 있는 게 더 도움 될 거야. 정말? 당신 괜찮겠어? 그래도 치매 환자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우리 아버지 병원에 입원도 했던 적 있으신데 거기서도 적응을 못해서 나오신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두 집 살림 하는 것처럼 지낼 거야? 같이 잘 이겨내자. 당신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잖아. 정말 고마워, 여보. 아내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서 결국 합가하는 방향으로 먼저 말해줬어요. 저도 여러 번 말해보려고 했지만 병준이도 있어서 쉽게 말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먼저 말해주니까 저야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누구보다 좋아한 사람이 어머니셨어요. 혼자서 아버지를 감당하기 힘들던 찰나에 아내가 선뜻 먼저 나서주니까 그저 고마웠던 거예요. 처음엔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를 도우면서 아버지를 잘 보살폈고 저는 병준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병준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많은 걸 함께 했어요. 남자아이라 그런지 축구를 유독 좋아했던 병준이와 저는 주말만 되면 근처 공터로 가서 축구를 했었죠. 모든 운동을 좋아했는데 특히 야구장에 가보고 싶다는 병준이와 같이 야구장에 가기도 했어요. 야구 경기를 보러 가던 날 병준이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오늘 야구 보면서 치킨도 먹을 거예요? 그럼. 근데 병준이 야구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치킨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에이, 아니에요. 저도 아빠랑 같이 응원하려고 어제 잠도 일찍 잤어요. 그랬어? 그럼 오늘 누가 더 크게 응원하는지 아빠랑 내기할까? 네. 아빠랑 내기할래요. 병준이는 저랑 밖에 나가는 날이면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무래도 아내가 집안일로 바쁘다 보니까 저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아내가 병준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들까봐 모든 시간을 병준이와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내는 그런 제 노력에도 점점 변해만 갔어요. 아버지 치매 증세가 점점 심해지니까 아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병준이를 데리고 나가 야구를 보고 오자 아내는 다짜고짜 병준이를 나무라면서 소리쳤어요. 엄마가 바닥에 아무데나 앉지 말라고 했지? 옷이 이게 뭐야? 또 빨아야 되잖아. 너 자꾸 엄마 힘들게 할 거야?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병준이는 화를 내면서 다그치는 아내 목소리에 겁을 먹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뒤로 숨는 병준이를 안아주면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왜 병준이한테 화를 내? 야구장에서 야구 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7살짜리가 옷을 어떻게 깨끗하게 입어? 그럼 당신이 빨래 다 하던지. 하루 종일 아버님 꽥꽥거리는 소리 듣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빨래까지 걱정해야 되냐고. 아까 엄마는 아무 말 없으시던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어머님이 아무 말도 없으셨다고? 어머님은 남편이니까 괜찮겠지. 요즘 아버님 나 보는 눈도 이상한 거 알아? 나 설거지하고 있으면 괜히 식탁에 와서 앉더니 내 뒷모습만 보고 있다니까? 뭐?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이제 지쳐. 아버님 무서워서 이 집에 한시도 있기 싫어진다고. 저는 아내의 뜬금없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매일 어머니도 눈치 못 채던 부분인데 아내는 계속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머니한테 가서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나도 한장하겠어. 네 아버지 며느리가 이상하다는데 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니?
둘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버진 뭘 하시는데요? 몰라. 며느리가 자꾸 자기 방을 뒤지고 뭘 찾는다고 하는데 치매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을 믿어야 되나 모르겠다. 나도 환장하겠어. 치매 있는 시부 모시고 사는 게 힘든데도 참고 사는 며느리 무작정 의심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 정말. 그때는 하루 종일 같이 있던 어머니도 긴가민가 할 만큼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거가 없으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오락가락하는 아버지보다 아내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도 아내는 어머니랑 같이 아버지 밥도 챙기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힘들지? 앞으로 나도 좀 더 아버지 모시는 거 같이 돕고 할게. 그동안 병준이 챙긴다고 나도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 누가 아버님 대신 모셔달래? 그냥 가서 아버님한테 밥 차려드리면 밥상이나 엎지 말라고 해. 아버지가 밥상도 엎었어? 어머님이 그런 말은 안 하셔? 저번에 밥상 차려드렸더니 밥상 엎어서 다시 차렸어. 난 뭐 속도 없는 줄 알아? 나도 사람이야. 우리 부모도 아니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알겠어. 여보 미안해. 당분간은 내가 더 신경 쓸게. 아내는 사과하는 제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가 잔뜩 나서 잘 거라고 불을 끄는 아내를 방에 두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있던 병준이가 절 보자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군요. 아빠, 저 할 말 있어요. 병준아, 아직 안 잤어? 할 말이 뭐야? 여기서 말고 밖에서 조용히 말해줄게요. 병준이는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밖으로 끌었어요. 그래서 병준이랑 같이 나가려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밖으로 끌고 있는 병준이 팔을 낚아채면서 말했어요. 야, 너 얼른 가서 앉아? 이제 알아서 씻고 잘 나이 됐잖아.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네가 아빠랑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어? 나도 아빠랑 할 말 있어. 아빠랑 잠깐만 얘기하고 잘게요. 시끄러. 얼른 방으로 들어가. 너 아주 입만 잘못 놀려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여기 너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들 집이야. 너는 내 말만 들어야 한다고 말했지? 아내가 병준이를 혼내면서 하는 소리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병준이와 정말 친부자처럼 지내려고 노력하던 제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지금 할 소린가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서 병준이를 떨어뜨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어차피 당신도 그렇고 식구들 다 등 돌리면 남이잖아. 그만해. 병준이 듣고 있잖아. 하여튼 다 짜증나. 병준이 너 입만 뻥끗해봐. 다신 아빠 못 볼 줄 알아. 아내는 끝까지 병준이한테 섬뜩한 소리를 하고 들어갔어요. 병준이는 아내가 사라지자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병준이는 울다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병준이는 계속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는 듯 우물쭈물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병준이랑 따로 나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병준이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러 나가자고 하니까 병준이는 아내 눈치를 보면서 말했어요. 앞으로 아빠랑 축구 안 할래요. 주말엔 집에 있는 게 더 좋아요. 병준이 공놀이 좋아하잖아. 아빠랑 나가서 얼른 축구하고 오자. 싫어요. 이제 아빠랑 축구 안 해요. 병준이는 제 손까지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나리선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준이가 싫다잖아. 그만하고 아버님이나 봐. 방 청소해야 되는데 건들지도 못하게 하잖아. 알았으니까 병준이 무슨 일 있나 좀 물어봐. 갑자기 왜 저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7살짜리가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겠어?
당신은 아버님이나 좀 보라니까. 그 무렵 아내는 잔뜩 예민해져서 짜증이 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싸움으로 번져 저도 답답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준이까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더 챙기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병준이가 절 피하고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안 하고 또 저를 피하는 거예요. 대체 병준이가 왜 저럴까 이상했는데 그 의문이 한순간 모두 풀리게 됐답니다. 모든 의문이 풀린 건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출근해서 일하고 있던 저한테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는데 잔뜩 겁을 먹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호야, 큰일 났다. 애미가 아버지 경찰에 신고했어. 네? 제 아내가요? 대체 왜요? 내가 마트 간 사이에 네 아버지가 글쎄 애미를 때렸다나 봐. 뭐라고요? 아버지가요? 제가 지금 경찰서로 바로 갈게요. 너무 놀라서 전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 가니까 정말로 눈에 멍이 들고 입간을 찢어져 있는 아내가 울면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보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버님이 밥 안 차려준다고 갑자기 날 두들겨 팼어. 밥은 10분 전에 다 드셔놓고 내가 밥을 안 차려준다고 날 막 때렸어. 저는 아내의 말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진 저를 키울 때도 회초리 한번 들어본 적 없던 분인데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답답했어요. 아내는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맞다가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버지는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억울하다면서 말하니까 아버지가 바로 소리치면서 말하셨습니다. 성호야, 난 절대 때린 적이 없다. 지금 전현이 나 모함하는 거야. 나 정말 손도 댄 적 없어. 너무 정반대인 두 사람 주장에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아버지는 긴 조사를 받고 나서야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신원 보증을 써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겨우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아버지를 탓하면서 말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아무리 치매가 와도 그렇지 며느리를 때리면 어떡해? 당신 이제 나도 포기야. 당장 병원에 집어쳐넣을 줄 알아. 나 정말 억울해. 진짜 나 아니라고. 이미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어디서 쥐어 터진 얼굴로 들어왔었다니까. 아버지는 일관된 주장으로 어머니께 억울하다는 듯 말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억울한 목소리로 말하자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렇게 만들고도 지금 오리발 내미시는 거예요? 아버님 치매 걸려서 수발든 결과가 겨우 이거냐고요.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가요. 아버님 명의로 있는 건물에서 제 목 지금 물려주세요. 무엇이야? 내 건물인데 왜 너한테 떼줘? 어차피 자식들한테 건물 남겨주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줄 거 지금 건물 물려주시면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빨리 제 목 달라고요. 그냥 지금 건물 내놓으면 고소 취하해드릴게요. 아내는 갑자기 아버지 건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몫을 떼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돈을 밝히는 아내 모습이 어디선가 본 것처럼 기시감마저 들더군요. 그런데 그때 구석에 있던 병준이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이렇게 만든 사람 할아버지 아니에요. 병준이의 외침에 아내는 갑자기 병준이를 죽일 듯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안 그랬잖아. 엄마 왜 거짓말해? 나 유치원 갔다 와서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다 봤어요.
엄마 저렇게 만든 사람 할아버지 아니고 엄마 남자친구예요. 저는 병준이의 말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남자친구라는 말이 아이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그래서 전 병준이를 보면서 물었어요. 병준아, 엄마 남자친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미안해요. 엄마가 자꾸 그 아저씨랑 나가서 밥도 먹고 놀자고 해서 같이 갔었어요. 그 아저씨가 자기가 친아빠라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병준이의 폭로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자 아내는 병준이의 말에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그 입 닥쳐.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 너나 그 입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경찰 부를 줄 알아. 알겠어? 저는 발악을 하는 아내한테 협박하듯 말했어요. 그리고 병준이에게 차분히 다 말해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병준이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남자친구가 집에 돈 되는 거 없냐고 물어봤었어요. 나한테도 할아버지 도장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아저씨가 엄마 때려놓고 나한테 와서 집에 가면 무조건 엄마 편들라고 시켰어요. 말 안 들으면 다시는 아빠 못 볼 거라고 저한테 막 소리도 질렀어요. 알고 보니까 병준이는 그동안 아내의 전 남편과 셋이서 만나고 있던 거였어요. 워낙 어릴 때 헤어져서 아빠라는 생각을 병준이가 못했던 겁니다. 아내가 병준이와 여기 있다는 걸 안 전 남편이 저희 집안을 뒷조사했던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 명의로 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아내와 둘이 작당 모의를 했던 겁니다. 병준이가 울면서 모든 걸 밝히자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한테 매달리면서 말하더군요. 아니야, 애가 뭘 알아. 나 정말 아버님이 때린 거라니까. 이 손 놔. 아버지가 당신을 때렸다고? 직접 옆집 가서 큰 소리 들린 거 있냐고 물어볼까? 없다고 하면 너 어쩔래? 지금 네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아버지가 정말 아내를 때렸다면 비명 소리가 들렸을 테니까 옆집에 가서 들은 게 있냐고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당황하더니 금세 태도를 바꾸고 빌더군요. 여보, 미안해. 그 사람한테 돈만 던져주고 떼내려고 그랬어. 정말이야. 진짜라니까. 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그 새끼한테 가서 빌부터 먹던,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던 나가라고. 나 이렇게 쫓아내고 후회 안 해? 2번 다시 우리 병준이 안 보여줄 거야. 병준이 보고 싶으면 알아서 해. 엄마라는 사람이 애를 인질로 잡고 할 소리입니까? 그걸 본 어머니는 그 여자의 뺨을 내려치며 소리쳤어요. 이런 정신 나간 것을 봤나? 진짜 정신 빠진 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엄한 사람을 잡았네. 너, 네 새끼 데리고 당장 나가. 당장. 애 엄마라는 게 애를 데리고 협박을 해? 썩 나가라고. 지금 나 쳤어? 아줌마도 콩밥 먹일 거야. 그래 이거사. 어디 콩밥 좀 먹여줘봐. 내가 오늘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야. 어머니는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견디다 못한 그 여자는 병준이를 데리고 짐도 안 챙기고 몸만 도망쳤어요. 갑자기 벌어진 이 상황이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제야 아버지는 오열을 하면서 우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께 사과를 하면서 우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진정시키고 다음날 뒷조사를 해봤어요. 아내가 타던 차 블랙박스와 사용하던 노트북 기록까지 전부 뒤져보니 두 사람은 1년째 연락 중이었던 겁니다. 급하게 나간다고 컴퓨터에 로그인해둔 SNS를 지우지 못하고 나갔기에 저는 전부 다 볼 수 있었어요. 그걸 전부 다운받아서 저는 그 여자한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글쎄,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애를 저희 집 앞에 버리고 간 거예요. 병준이를 보자마자 저는 품에 안았어요. 그러자 병준이는 목 놓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없이 못 살겠어요. 괜찮아. 울지마 병준아. 아빠 여기 있잖아.
우는 아이를 달래고 저는 파렴치한 여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나는 걔 못 키워. 당신도 못 키우겠다고 하면 고아원에 보낼 거니까 알아서 해. 이혼하는 마당에 이게 무슨 짓이야? 애 엄마라는 사람 이럴 수 있어? 어차피 내가 유책 배우자라 위자료도 안 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워?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어디 고아원에 보내던지 알아서 해. 너 내 눈에 띄기만 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위자료부터 전부 다 고소할 거니까 각오해라 진짜.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여자와 긴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위자료는 고사하고 양육비라도 받아내려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알거지나 다름없는 그 여자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증발한 듯 사라졌습니다. 차라리 병준이를 생각하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병준이는 저희 부모님과 저 이렇게 넷이 같이 살고 있어요. 저도 정이 들기도 했고 저를 아빠처럼 따르는 아이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버이날에는 병준이가 저한테 편지도 써줬어요. 그 편지는 지금도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답니다. 작년까지 고소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흐른 만큼 아버진 이제 병준이도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저를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가슴으로 품은 병준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겠더군요. 그저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 하나면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미친 여자한테서 벗어나니까 이제야 이게 가족이구나 싶습니다. 병준이와 저는 부자지간 이상의 감정으로 서로를 아껴주며 살고 있어요. 아마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도 가슴으로 품은 가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 맺어진 가족인 만큼 더 애틋하지 않나요? 요즘은 병준이가 저를 쏙 빼다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다 뿌듯해요. 저는 이제 결혼이고 뭐고 이렇게 평생 살려고 합니다. 진정한 가족을 찾았으니까 이대로 건강하게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아이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도 가족사랑 변함없이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